여러분 안녕하세요. 뇌가 즐거워지는 지적 유희 전국민 지식력 향상 프로젝트 모든 것 연구소 올랩의 이영주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오늘은요 우리의 전통 의복과 의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또 저와 함께 할 네 분의 지식 탐구자 먼저 소개해드리죠. 자, 지난주 만나셨죠? 패션 큐레이터 김홍기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합류하신 분인데 오늘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원광 디지털데이에 장민경 교수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쎄, 우리 한복의 가장 큰 매력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복의 매력이라고 하면 일단 선과 맞아. 색이죠. 그렇죠. 네, 입는 인체에 따라서 네 접어지기도 하고 네. 선이 흘러내리기도 하면서 다양한 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또 원색적인 네. 한복이 매치가 원색이 잘 되었을 때 그처럼 아름다운 옷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도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선이 살아있고 또 색상이 예. 아름다운 네. 한복을 직접 입고. 자,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저희 가족과 같은 분이세요. 역사여행가 권기봉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박찬규 리포터와도 함께 네, 하겠습니다. 박진규입니다. 네. 박찬규 리포터 브리핑 준비하셨죠? 네, 알고 보면 누구보다도 한복이 잘 어울리는 남자 창규의 브리핑 지금부터 함께 네. 하겠습니다. 네, 반만년 우리의 역사와 함께 이어온 한복, 우리의 전통 의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한복의 기본은 다들 아시다시피 저고리와 치마, 그리고 저고리와 바지, 이른바 이제 투피스로 이루어져 있죠. 네. 몸에 붙지 않는 넉넉한 품을 자랑하는 활동적인 옷이고요. 신체의 굴곡을 드러내거나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대신 겹겹이 쌓인 받침옷을 통해 풍성한 실루엣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입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좋아요. 저처럼 풍성한 사람을 네. 편하지 않게 어차피 풍성한 사람을 그냥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야윈 사람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저는 가장 한복의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속속꽃부터 속적상 그리고 속저고리 등 속꽃이 참 많았습니다. 네. 옷의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예. 왕이 입는 골룡포, 그리고 단삼, 당이, 사귀삼 같은 궁중 의복부터 또 화롯, 소위 구기, 노이, 강사복 같은 예복까지 지배 계층은 이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물 건너 유행을 따르기도 했지만 저 같은 이제 쇳내들은 그냥 1년 12달 사계절 똑같은 흰색 옷만 입었다는 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긴 세월 동안 별 변화 없이 그냥 하얀색 옷들만 입었던 그 서민들도 있습니다. 이상 종류별로 한복들을 집에 다 가지고 있지만 언제 이 한복을 입어야 하나 항상 생각하고 있는 창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예. 아유,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요. 네. 박찬규 씨 보면요. 뭐 풍채로 보나 외모로 보나 네. 한복 스타일 아니에요? 한국인은 한복 다 잘 어울려요. 저도 한복 종류가 집에 많이 있거든요. 저는 장돌배기 의상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저의 출신 성분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일단 그 한복을 입고 이리 오너라 이거보다는 아이고 많이 이런 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맞아요. 예, 정말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저희가 앞에서 브리핑 들었지만 굉장히 용어도 좀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한복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복에는 굉장히 포가 많아요. 포 종류. 제가 지금 입은 것도 어찌 보면 지금 현대 시대의 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걸치는 네, 거. 걸치는 겉옷. 겉옷. 네. 아시아에는 대체로 중궁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렇지만 뭐 선이랄지 그 포가 가지고 있는 트임 이 정도만 조금씩 달랐었고 한복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평면재단일 것 같아요. 네. 예. 평면재단으로 만든 옷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가 내려온 사람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깨가 내려온 사람, 각이 진 사람 다 다른 느낌의 옷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게 한복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하긴 한복을 이렇게 펼쳐놓으면요 그냥 납작하잖아요. 네. 근데 서양 의상들은 뭐 이렇게 깃도 세워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의복의 변화를 좀 확인해 보죠. 한복 탐구 생활입니다. 첫 번째 영상 보시죠. 아주 유명한 그림이 나왔는데 고구려 벽화의 모습이네요. 네, 이 그 무용총 발굴 당시에 발견된 그 수렵도인데요. 말 그대로 사냥하는 모습을 그린 예, 그림인데 예. 보면 뭐 포나 바지, 저고리처럼
이 한복의 뭐랄까요, 그 초기적인 그 형태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왼쪽 깃이 오른쪽의 위를 덮고 있거든요. 좌여밈인데 문화권마다 이게 다릅니다. 어느 문화권은 뒤집어 쓰는 옷 형태로 발전한 데가 있고 또 어디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이 한복은 기본적으로 왼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 그런 기본 형태를 이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조선 시대 훨씬 이전의 옷이잖아요. 근데 전혀 뭐 세련됨에 있어서 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가느다란 그 치마의 선들 한번 보세요. 사실은 지금 이것을 네. 그대로 재현해도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사실 저런 치마 지금도 유행이지 않아요? 근데 이 주름이 어떻게 예.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아니요,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요? 같으면 플리츠 만들 때 기계로 찍으면 바로 나와요. 그쵸.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고 소재 자체도 뻣뻣했어요. 그래서 이 소재를 접어서 이렇게 주름으로 접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낀 다음에 물에 담궜다가 예. 빼서 말렸다가 물에 담궜다가 빼서 말렸다가를 수없이 반복해서 나온 것이 주름입니다. 굉장히.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었겠네요. 이 그렇죠. 한복도. 그리고 여성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림 보시면 바지 입고 있잖아요. 네. 선생님 보시기엔 어때요? 이게 왜냐 고구려가 기본적으로 북방민족이잖아요. 이제 그 바지 입은 것도 네. 있지만 여자들 옷을 보면 치마 밑에 속바지를 입었어요. 속바지를 입었다는 건 치마를 그냥 단독으로 치마만 입었을 때와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어떤 특성을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싶어요. 그러니까 활동성과 기동성이 아주 뛰어난 옷이 고구려 의상이군요. 그러면 삼국시대에 또 다른 나라 의상은 어땠을지도 궁금한데, 자, 이번에도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이 그림은 이제 당 염립본 왕회도라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왼쪽부터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외에 이 사신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네. 사실 원래 이게 원작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그 5, 6세기에 양직공도라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 중국 남조의 양나라에 이제 그 조궁을 갔던 사신들의 그림인데 이걸 모사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현재는 이제 타이완 고궁박물관에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당시 모든 사신들이 똑같은 옷을 입지는 않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이 한반도에 있던 세 나라의 한복에 아주 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죠. 뭐 도포의 왼쪽이 위로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살린 의복을 입기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외국의 지금의 일본이죠. 외에 그 사신의 그 의복을 보면 의복보다 중요한 게 신발입니다. 일단 맨발이고요. 의복 내부도 그냥 헐렁하게. 아무래도 이제 이 한반도보다는 습하고 덥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의복에 또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저는 사신도 중에 신라가 아주 눈에 확 들어오는 게요. 이렇게 자세도 굉장히 꼿꼿한 데다가 얼굴 때문에 하신 거 아니에요? 정답 젊고 잘생겼어요. 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신라가 눈에 들었을까? 약간 꽃미남 같아요. 일단 머리가 풀어 헤쳐가지고 찰랑찰랑한 머리. 요겁니다. 자, 그런데 고구려하고 백제는 자세히 보시면 상투를 들었어요. 그리고 관을 썼거든요. 이 신랑복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헤어스타일이 너무 크게 좌우를 해요. 보니까 네네. 디자인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네. 색상의 차이들도 있는데 이거는 본인들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그 상목마다 색상에 좀 차이들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고구려는 바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고구려에서 영향받은 옷을 가지고 백제와 신라에 전파를 했죠. 그래서 점점 내려갈수록 어찌 보면 우리화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간소화되고. 고구려는 네. 이 저고리가 빨강색이잖아요. 좀 강렬해요. 여기에 초록색 바지인데 여기는 색이 약간 뒤집어졌잖아요. 초록은 이 빨강보다는 역시 옅은 느낌이니까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소박하게 내려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백제는 뭐 의상도 의상이지만 장신구가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림 자세히 보시면 요거 확대해갖고 여기서 보시면 귀걸이하고 있어요. 예. 예. 네, 귀 걸었죠. 귀걸이. 네. 이게 뚫는 거는 많이 없고 아. 생각보다 여기를 이렇게 걸어서 하는 귀에 형태의 거는 거였네요. 귀걸이들을. 이게 사실은
뭐 이 그림도 그림이지만 실질적으로 발굴 조사 결과 그런 흔적이 나오거든요. 네. 근처에 뭐 부여나 공주에서 이제 그 무덤들을 발굴했을 때 많은 이제 유물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그 필리그리 누금 기법, 그 금의 그 알갱이와 금실을 가지고 예, 예. 아주 섬세하게 조각하는 그 기법인데 그런 뭐 귀걸이를 비롯해서 왕관, 도관들이 이제 네. 발굴 출토되기도 했었고요. 또 그 외 8m 문이라고 해서 우리 연꽃이나 인당초 문이 보면 이렇게 좌우 대칭인 네. 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옷을 장식하기도 했었고 또 그 외에 그 무티살라 구슬이라고 해서 네, 네. 보통은 태국에서 많이 나오는 주황색 유리 구슬이거든요. 이게 그냥 더미로 무더기로 그냥 발굴되기도 할 정도로 백제는 사실은 옷도 옷이지만 이 그 외에 그 장신구에도 아주 큰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게 유물로서 직접 발굴이 된 겁니다. 액세서리에 또 관심이 많았네요, 백제가. 근데 실제로 돈이 되는 게 원래 액세서리라서 이게 수출 품목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더 짭짤했겠다라는 생각이 이런 얘기를 뭐 하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산업적으로 얘기를 네. 가시리고 버리고 이 영화에서는 고려시대 의복을 좀 볼 수 있다고요. 네, 고려 개국 초기에는 통일신라 시기랑 사실 크게 의상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기, 말기로 가면서 원나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의복과 장신구가 나오죠. 네. 왕비의 경우는 족둘이나 네. 진준왕이라고 하거든요. 진주가 달린 주머니. 네, 그리고 댕기도 여기서 넘어왔다고 하고. 댕기도요? 어유 몰랐어요. 네, 그리고 연지곤지 그렇죠. 찍잖아요. 네, 연지곤지도 몽골의 영향이라고 해요. 지금도 연예인들이 하고 있는 뭐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되고 퍼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노국공주가 일부러 퍼뜨는 게 아니라 이제 공주가 하고 있으니까 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인기가 있었던 거겠네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패션 리더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예. 유행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네. 됐을 거예요. 예. 그런데요, 이제 고려시대 의복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 겨울철마다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이분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바로 문익점 선생님이신데, 글쎄, 파급력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면의 씨앗을 갖고 예. 왔다라는 이제 설이죠. 아직까지는 뭐 다른 이제 이론도 뭐 현재는 굿두껍에 숨겨서 예. 왔다. 아, 그건 있는데요. 아니에요. 예. 공물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 안에 숨겨왔다고. 많은 이제 전설들이 전해지는데 사실은 한반도에도 그 전에도 이제 면직물은 있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온에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위생 문제, 건강 문제 여러 면에서 큰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되는 게 바로 이 고려 시대입니다. 아, 모카를 가져오신 또 문희서 선생님을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모카 커피 한 잔.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영화 광해인데 이거 조선시대로 넘어왔네요. 이때는 교수님 어떤 의상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왕의 침소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자는 침소가 있었다 해서 침소복이라고 부르기는 했는데 예. 실제 어떤 옷을 입고 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미스테리한 게 너무 많군요. 다만 가깝게는 왕이 직무를 볼 때 입었던 곤룡포 안에 입었던 받침옷인 중단을 입고 자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으로 네, 광해에서 그런 침소복을 보여주게 된 건데 저는 사실 이 광해 영화를 볼 때 옷도 옷이었고 굉장히 왕의 복식들이 그 한효주 씨가 입었던 옷도 네. 굉장히 너무 예뻤어요. 예뻤죠. 네, 그것도 좋았지만 왕의 옷이 가진 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네. 옷을 바꿔 입으니까 왕이 됐고, 옷을 바꿔 입으니 왕에서 내려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조상들 옷을 벗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광해를 보면서 많은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영화나 드라마들 보면 뭐 삼국시대, 고려, 조선에서 거의 비슷한 패턴을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역사적인 고정을 거치지 않은 건가요? 는 않았지만 왜 아까
보신 대로 벽화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 보고 이렇지 않았을까? 추론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복식, 동양 복식, 서양 복식의 역사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의 딜레마입니다. 서양 복식이라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1500년대 르네상스 그때 남자들이 네. 입었던 점퍼가 있어요. 더블릿이라는 옷인데 이거 딱 한 점 남아 있습니다. 뉴욕에 가 있어요. 네. 그걸 보려면 허락을 구하고 지하 아카이브를 가서 봐야 되거든요. 대부분 그림을 보고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옷은 이런 다른 유물과 달리 빛에 매우 예민하고 약해서 오래 살아남아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을 참고할 때 네. 그나마 지금을 시점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대의 옷들을 가지고 자꾸 연결을 해가면서 보증을 해보는 거죠. 그게 사실은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긴 예. 있거든요. 우리 흔히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그런 걸 일컫곤 하는데 그 영화 혹시 브레이브하트 보셨나요? 아, 그럼요. 네, 그 멜 깁슨이 이제 그 잉글랜드 군대를 딱 맞이할 때 스코틀랜드의 그 이제 전사들이 쫙 도열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체크 무늬의 그 치마, 그 퀼트를 입고 있거든요. 예. 이건 역사적인 고증이 전혀 안 돼. 그 체크 무늬의 퀼트는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주로 이제 벌목공들, 그 땔감을 필요로 하는데 벌목공들 입히려고 팔고 남은 짜투리 천을 가지고 기워서 만든 게 체크 무늬 퀼트거든요. 사실 눈물의 옷인 거죠.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인데 그렇죠. 입었네요. 눈물의 옷인데 그리고 있어서도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근데 그게 지금 스코틀랜드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한복도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마고자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건 연구소 올레 우리의 의상, 한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차례는 호기심 사냥꾼이 등장할 순서입니다.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저는 이번에 그 한복의 역사를 또 알아볼 수 있는 석주선 그 한복 박물관을 다녀왔거든요. 오늘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궁금함들, 호기심들을 마구 사냥하겠습니다. 아유 궁금해. 이건 뭐야? 네, 오늘도 함께 찾아온 신입 아나운서 남유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상 컨셉은 어떻게 되나요? 의상 컨셉이요? 약간 복학생, 대학생 오빠 느낌. 대학교에 왔기 때문에. 여기 대학교니까. 예. 어디서 대학생의 느낌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추워서 입은 패딩 점퍼 아닌가요? 아니죠. 복학생이라 하면 이제 학업에 대한 열의도 다시 불타오르고, 그러니까 딱 도서관에 딱 들어가서 열공할 수 있는 뒤집어 쓰고 주무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국제교 리포터의 패션 컨셉은 뭐죠? 저는 지난주에 깔맞춤이 너무 과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그랬었죠. 그리고 오늘 패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복이죠. 전통 의상. 한복의 가장 큰 아름다운 매력은? 저는 색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색 찰나나 이 빛깔들, 딱 패턴, 무늬. 색상도 예쁘지만 가장 큰 아름다움은 바로 선이라고 하잖아요. 선. 그래서 제가 이 선이 있잖아요. 선. 이 선. 그리고 뭔가 주워드는 건 있어서 맞는 거죠, 선생님? 네. 색감과 선. 네. 갑자기 이야기 주제가 곡선. 곡선. 이야기 주제가 갑자기 저 포물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포물선으로. 이 직선과 곡선의 조화. 이게 한복의 아름다움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너무 한복 느낌이 아닌 아름다움이긴 한데. 직선과 곡선의 조화. 이게 한복의 아름다움. 한번 저희가 오늘 한복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직접 그 아름다운 한복을 한번 우리나라의 전통 복식을 살펴보자고요. 복식호. 복식사. 아, 지금 이 석상들이 입고 있는 거, 그다음에 옆에 벽화 있는 거, 이것도 전부 다 한복이지. 그러네요. 근데 저는 보니까 문득 궁금한 게 이 석상도 입고 있는 게 한복이라면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한복을 입기 시작한 거죠? 아, 그렇지. 우리가 한복하면 조선시대의 의상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부터 반만년의 역사니까 그때 입어왔었던 옷들이 있을 거야. 변화들이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러면 선배님은 언제부터 한복을 입었을 거라고 추측하시나요? 그때 오래전부터. 예전에는 뭐 가죽옷 같은 거, 동물 털 같은 거 입지 않았을까? 그러면 삼국시대? 저랑 약간 비슷한데 저는 약간 통일신라 이후 고려쯤 이제 가서 딱 통일하면서 한복에 꽃을 피우지 않았을까.
드라마에서 보면 딱 상복시대부터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옷을 안 입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전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죽으로도 입고 털로도 입고 또 삼배로도 지어 입고 그렇게 입는 옷들이 있었겠지요. 네. 그리고 그 시기에도 딱 고정된 스타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 경주에 가시면 원성 왕릉이라고 있습니다. 그 괴릉이라고도 하는데 거기는 그 중동으로 추정되는 그 서역 그 외교관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 서역인의 복식을 한 석상이 서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한복의 복식만 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류 속에서 발전되어 가는 과정, 그 변화 양태도 한 번쯤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한복의 또 매력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너플 거리는 이런. 아니, 나의 신체의 부끄러움을 감춰줄 수 있잖아. 배를 감춰주고. 약간 요즘 유행하는 그 오버피스. 그렇지. 누가 입어도 겉에서 볼 때는 똑같다. 여기는 또 뭐지? 여자 의상이다, 여자. 아, 이게 여자 옷이었구나. 여기 밑에 저고리. 여자 저고리. 앞에 여기 고름 여기 있잖아. 네, 옷. 저도 또 잘못 생각했네. 옷고름. 아, 그렇지. 하면서 불이 이 핏이라고 하지. 네. 핏도 이건 좀 좁고 네. 좀 타이트한 느낌. 이건 좀 넓게 이 박스티 같은 느낌. 이 시대에 따라서 저고리의 이런 폭이나 기장 같은 게 다 달라진 걸까요? 그럴 수 있지. 치마도 지난번 봤듯이 미니. 길이들이 계속 달라지잖아. 길이도 달라지고 너비들도 똑같은 저고리나 똑같은 이제 한복도 치마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디자인들이나 모양은 세대별로 따라서 다 달라졌겠지. 어떻게 시대별로. 보면 유행 타듯이, 유행 타듯이. 시대에 따라서 좋아하는 길이와 폭과 시대별로도 달라졌지만 네. 세대에 따라서 세대. 똑같은 저고리인데 나는 이거를 조금 말아서 여기를 좀 말아서 개성을 표현하다. 아니면 똑같은 치마인데 치마를 끝을 만다던가 아니면 좀 찢어. 오를 풀어. 좀 앞서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런 것들도 있었을 수도 있죠. 10대들은. 10대들. 사춘기. 혹시 그런 경우들도 좀 있었나요? 일단 지금 고름 말씀하셨잖아요. 고름은 이렇게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생겨난 고름이에요. 그전엔 띠를 맸죠. 여자들도? 네. 그렇구나. 네, 고름도 그렇게 생겨났고 저고리의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유행이 달라져요. 네, 그러면 따라서 당연히 치마는 치마도 같이 길어졌다 가슴 부분으로 왔다 허리. 네, 그래서 가장 저고리 길이가 짧았을 때는 겨드랑이에서 1cm 가슴이 다 드러날 만큼. 네. 그게 이제 짧았다. 유행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흐름이었던 거고? 네. 낯설지 않아. 이게 생각난다. 그 예전에 과거 좀 봤을 때? 그러니까 앞에 흰 종이가 있고 옆에 벼루 있고 그다음에 먹 있고 붓 있고 앞에서 누가 시제를 불러주는데 막 휘 갈겼더니 이거를 나한테 씌워줬어. 장원급제. 한 사람만 쓸 수 있다는? 사실 나는 급제가 아니라 급체제. 와. 색깔도 이렇게 약간 옥 색깔로 귀티나게 쫙 빼입는 거죠. 그럼 멀리서도 보이겠지? 우리 아들이 과거 시험에 급제를 했구만. 딱 집에 가면 그 마을 입구에 현수막 걸려 있고 딱 각자 백수 끓여놓으시고 이렇게 딱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앞에 딱 걸려 있지. 저는 역시나 이 옷도 너무 불편해 보여요. 아니 한복이 불편하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 그렇지 않을 거야. 그 나만 아는 여기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한복은 좀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생활하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도 좀 그런 생각은 있거든요. 맞아요. 입었을 때. 저도 그런 예. 생각이 있고요. 지금 여기 유물에서 나오는 옷들을 입고 일을 했을까요? 그렇구나. 네, 양반들이나 귀족들을 네. 네, 전혀 일을 할 필요 없는 사람들의 복장이군요, 사람들의 이거는. 복장만 네. 출토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불편하지 않아요. 많이 안 입어보셨죠? 저는 이제 장돌뱅이의 의상을 입는데 그 의상이 상당히 활동하기 편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네, 일반 서민들은 그 옷을 입고 생활을 했겠죠. 그럼 서양으로 잠깐 얘기를 하면 네. 가령 르네상스 의상들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목에다가 이게 무슨 맞아요, 수레바퀴를 달고 다녀요. 이제 그것도 흔히- 이름이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흔히 러프라고 하는 러프. 건데 레이스를 아까 전에 저 교수님 얘기하듯이 그렇게 정말 풀을 먹여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걸 하면 예. 상체를 못 움직여요. 그럼 이걸 왜 할까요? 왜 하는 거예요? 나는 상체를 숙일 필요가 없지요. 데리고 다니는 애가 물건 데려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숙여? 굳이 인사도 간단하게 목내를 해야 되는데 야, 굳이 저는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할 할 필요가 필요가 없는 거죠. 난 빳빳해도 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정수리를 보여줄 필요가 없네. 그렇죠. 아마 옆에서 이런 다 시중 들어주고 예. 먹여주고. 이게 동서양이 똑같아요. 노동에서 변제된 인간. 네. 매일 입던 옷이 아니죠. 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성장을 하기 위한 네. 그렇지. 네. 우리가 그거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옛날에 다 저렇게 입고 살았을 거라고. 양반들만. 예. 알겠습니다. 당이 흥선대원군의 옷이래요. 오, 저 이 옷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그 명당의 조승우. 아니다. 명당의 지성. 그 말 타고 다니면서. 자주 색깔 딱. 근데 왕의 옷이라고 해서, 왕은 아니지만 대원군의 옷이라고 해서 상당히 화려하고, 뭐 용포는 왕의 것이지만, 뭐 거의 버금가는 여러 알록달록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다. 저는 근데 어떤 느낌을 알 것 같아요. 물론 사실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는 조금 저는 오히려 약간 단색에 이렇게 이게 고급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대 때도 이런 사람들이 보는 눈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알록달록 막 색동적으로 이런 거는 아기들이 입는 거고 어른들은 딱 멋있게 이렇게 한색으로 쫙 빼입는 정장처럼. 그럼 이 재질도 다른 건가? 아무래도 왕이 입었던 옷이면 좀 비싼 뭐 비단 막 이런 거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 무늬가 이게 가운데 있는 이게 권위를 상징하는 건가 보다. 요 무늬가요? 여기 보면 네. 흉배가 나오잖아요. 네. 흉배가 문관과 무관이 달랐어요. 네, 문관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날아다니는 새가 많았고, 막 예, 이렇게. 새가 많았고, 무관들은 발이 4개 달린 짐승. 호랑이? 네, 해태랄지. 용맹하고. 네, 용맹한 네네. 그런 캐릭터들의 문양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용이었구나. 용은 아니지 얘는. 얘 뭐야? 이거 용 그림 아니에요? 이 앞에는 기린? 아니 머리는 용이야. 머리는 용이고 몸은 말이네요. 몸은 사슴 말이고 꼬리는 사슴 느낌도 있고 그냥 이럴 때는 흔히 상상의 동물이구나. 상당히 너무 뭐 혜태 같은 거구나. 혜태. 이거를 했구나.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면 못했을 거야. 요 무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었나? 그런 거겠죠. 딱 보면 저 사람은 좀 뭐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구나. 이 가슴 흉배는 기린이네요, 기린. 네, 상상 기린, 속의 상상의 동물이요. 아프리카 기린이 아니라 네. 상상 속의 동물로 이제 하늘과 땅, 그러니까 이 천상의 존재와 백성을 이어주는 매개자. 그게 이제 기린인데 그게 이제 그 위신, 위세 이런 것들이 흉배에서 또 읽혀지기도 합니다. 기린도 흥선대원군이 했다고 하면 이건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용이나 이제 봉황 정도는 그러했고 기린이나 뭐 현무 이런 것들은 뭐 이 고관대작들 그 흉배나 이 옷에서 좀 보이긴 합니다. 네, 기린도 사실은 뭐 하나로 고정된 그런 형태는 아니고 다채롭게 시대에 따라서 또 이 공간에 따라 바뀌어가는데 꼭 박물관 뭐 가지 않으시더라도 근처 뭐 마트나 편의점 가시면 기 무슨 맥주가 있습니다. 거기 그 기린이 그 동물이 그 동물이에요. 예. 제가 할 때 이런 느낌이었군요. 사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 기린이. 예. 네. 여기 이제 여자 옷이 나오는데 조선의 마지막 공주 덕온 공주의 옷이래요. 공주님. 이 옷은 홀레 때 입었던 예복. 본인이 홀레 때 입은 건 아니고 네. 집안에 애경사 있을 때, 애사 있을 때 아니지. 집안의 경사. 집안의 경사 때 색깔이 엄청 화려하다. 이 들어간 색깔만 어림잡아도 하나, 둘, 셋, 넷, 다 10곳까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치마 길이 봐.
치마 길이. 이 다리를 뭔가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거에 대한 약간 그 시대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으로서 뭔가. 이런 거 끌고 다니면 다 마당 쓰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도 그 드레스 입은 신부들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이것도 그 당시에 어쨌든 그 더 신분이 낮은 궁녀들이 네, 메이드들이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모들. 네, 이모님들이 네, 이렇게 잡아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는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모님들이 열심히 빨래로. 아니 뭐 세탁소에 드라이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 물빨래 해도 되나? 이렇게 좀 뭐 뒤에 보면 있을 텐데 그런 거? 세탁기 돌려다가. 택이요, 택. 그래 없나? 진짜. 세탁은 어떻게 해요? 지금이야 뭐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기고 네. 여러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데 이 당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비밀 같은 세탁법이에요. 예. 다 뜯습니다. 뜯어. 네. 다 해체. 다 해체를 하고 예. 다시 다시 만들어요? 네, 세탁 후에 다시. 내가 안 하니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이건 아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고리가 이렇게 베레 부분이 있고 돌연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거를 뜯어내면 다시 이렇게 네모난 평면으로. 네, 평면 원단이 됩니다. 아니 이렇게 네모가 됩니다. 네모.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접들을 다 잘라내지 않았어요. 아, 맞죠. 시접을 다시 이 안에 집어 넣어서 네, 재봉을 하고 왜냐하면 빨았다가 다시 기어 입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옷을 세탁하면서 뒤틀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뜯었다 다시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한옥 그때 할 때 한옥도 여기서 조립식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다 뜯어서 이사 갈 때도 다시 여기 가서 조립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한복도 마찬가지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극 같은 데 보면 엄마들이 다 호롱불 앞에 앉아서 밤새 바느질 하시는 게 네, 다 예전에 그렇게 밤새 바느질을 해야 옷을 근데 저렇게 한 벌을 짓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몇 달씩 걸리곤 했죠. 네, 뭐 자수가 들어가는 옷 같은 경우에는 다 자수를 놔야 했었고요. 네. 원단 직접부터 해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원단. 서양복으로 봐도 그 시간이 몇 달 걸리잖아요. 원래 서양에서는 오트쿠티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고급 맞춤복을 만드는 기준이 저희가 왜 이브닝 드레스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저녁 파티 때 입는 거. 300시간 이상을 들여서 만들면 그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300시간을 넘잖아요. 이건 넘죠, 지금은. 넘죠. 이건 정말 오트쿠티르예요. 이야.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네. 대로 하면 되나? 와, 이제 결혼할 때 입는 홀레 한복들 야, 지금으로 치면 웨딩 드레스, 네. 뭐 남자의 턱시도. 확실히 화려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웨딩 촬영 때 입었던 한복들, 그다음에 패배 갈 때 입었었던 것도 기억나지. 지금이랑 뭐 크게 차이 없다. 색깔도 이런 색상인가요? 비슷하지. 붉은색 계통으로. 붉은색 계통. 비슷해. 왜? 안에 여성 의상도 그렇고. 확실히 그리고 한복이 저 뒤에 있는 남자잖아요. 근데 여자를 좀 돋보이게 해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도 여자가 이쁜. 결혼식에서도 웨딩 촬영할 때도 남자는 그냥 소품이다 생각을 하고, 그런 건가요? 병풍이다 생각을 하고, 옆에 있는 주인공을 돋보여주기 위해. 오늘 또 하나 배워가네요. 조선은 계급 사회잖아. 네. 그러면 왕실의 홀레복 저기 있었고, 네. 그다음에 양반들 홀레복 입으면 일반 서민들도 이렇게 입을 수가 있었던 건가? 이 뒤에 사진을 보니까 일반 시민이 입었던 홀레복인데요. 이게 제 생각에는 좀 다르긴 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장식이 덜하다든지 색깔이 조금 더 수수한 느낌이라든지. 근데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는 사실 양반이 아닌 이상 이런 옷을 못 입는데 결혼은 딱 일생에 딱 한 번이니까 빌려주는 개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도 한복 결혼식에 안 맞추고 빌려주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죠. 대여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도 이런 대여점. 정말요? 대여점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뭐 돈을 내고 대여점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예. 동네마다 하나씩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빌려주고. 네.
가지고 있던 것을 결혼할 때가 되면 빌려와서 주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는 원삼을 입었고요. 조금 전에 보였던 그 원삼을 입었고 남자는 삼호관대. 네, 삼호관대를 입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둘의 뭐 향유학이 있던 시절에 그 동네마다 보면은 그 상여를 보관하는 창고들이 따로 있었거든요. 집집마다 상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면 동네 공동체가 함께 했듯이 이 예복도 그런 식으로 나눠 가면서, 왜냐면 이건 한 집마다 매번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합리적이네요. 그렇죠. 공동체주의가 있던 시절에 이제 가능했던 얘기. 한복이 넉넉하니까 누구든지 맞으니까 웬만하면 다 네, 이런 맞으니까. 포종류는요. 예. 네. 드라마에서 보면 항상 이거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저는 그게 어디 도망가거나 쫓기거나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만 쓰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어디 밖으로 나올 때는 항상 그러니까 외출을 할 때는 무조건 저걸 썼었나 봐요. 지금 이제 이슬람의 히잡처럼 히잡 같은. 아, 진짜 여성들은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감추고 숨기고. 이것도 이제 조선 시대만 그랬겠지. 그 그런가요? 전에는 안 그랬겠지. 아예 이런 유교 옷- 문화에서만 이랬던 거고. 그렇죠. 저거를 봐봐. 안에 털이 있다. 솜. 털. 이 겨울용인가요, 그럼? 겨울용 저고리인가 보다. 그러면 방한 내피. 방한 저고리. 이 당시에도 당연히 생각해보면 저희도 지금도 겨울이면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또 여름에 얇은 반팔이 입는 것처럼 저고리의 소재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걸 시대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르게 입지 않았을까. 그럼 뭐 양반들이야 안에 털도 달고 뭐 솜도 집어넣고 한다고 해도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그러게요. 겨울을 그 보내? 당시 평민들은 이렇게 좋은 옷을 못 입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추워서? 추운 겨울. 추운 겨울은 다 솜을 덧대서 입었죠. 솜이 귀하기는 했으니까. 있는 옷을 다 껴입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름 옷이든 봄 옷이든 일단 있는 옷은 다 예, 더 추우면 껴입었을 이불도 것 하고. 예. 그 패딩 코트, 패딩 점퍼 이 표현이 틀려요. 원래 정식 용어는 네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근데 돼요? 제가 보니까 정식 용어를 쓰는 것보다 패딩이라고 표현하는 게 네. 덜 민망할 것 같더라고요. 정식 용어는 네. 푸퍼 코트라고 불러요. 코트. 예, 근데 이게 푸퍼가 그 영어 단어로 무슨 뜻이냐면 보거예요. 보거. 예, 입으면 이렇게 되는, 뚱뚱하게 되는. 아마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더 패딩이라고 부르지 않나. 이게 상품명은 푸퍼코트라고 쓰는데 사람들이 다 패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잠바. 네, 맞아요. 야, 와, 저거는 전 처음에 저걸 보고 저고리가 잘려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짧아서. 그저 팔만 있는 거 아니야 저거는? 근데 그 당시에 옆에 입었던 사진이 있는데 실제로 여성의 가슴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저거리. 저것도 그냥 시대의 트렌드인가? 아, 저렇게 노출들 과감하게? 시대의 트렌드. 근데 일하거나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은 뭔가 신체 노출 수위가 높아서. 그렇네. 저고리들도 참 이 길이들이 다 달라. 네. 야, 저고리가 짧아도 너무 짧더라고요. 네, 그때 유행이었어요. 네, 점점 짧아지다가 길이가 겨드랑이 1cm 남을 만큼까지 올라간 거죠. 유교 시대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저런 노출이 가능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그냥 노출을 하라고 하진 않고 가슴띠가 있었죠. 가리는 가슴띠가 있었는데 네. 왜 사진 자료 같은 데 보면 가슴이 그대로 노출된 여성들이 나오기도 해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대체로 일을 하는 여자들, 물동이를 이어야 하고 아이를 업어야 하고 일을 하다 중간중간 젖도 먹여야 하고 근데 당시에는 가슴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큰 흉이 아니었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왜 우리도 지금 보면 아프리카나 보면 그냥 어떤 아이 부족들은 네, 그렇죠. 아이에게 그냥 젖을 물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였다고 볼 수 있고 이때는 우리가 지금 한복 치마에는 조끼 어깨라고 해서 어깨 부분이 네네. 끈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끈이 없었거든요. 그 끈이 개화기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끈이 없고 가슴 말기만 있었으니까 옷이 흘러내리면 가슴이 노출될 수도 있었죠. 그리고 뭐 이 짧은 이 웃도리를 입었다고 해서 바로 뭐 이 맨살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치마 저고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이제 일하는 여성들은 이제 이 가슴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말씀하셨다시피 이 젖가슴에 섹슈얼한 이미지를 넣기 시작한 거는 근현대 들어서 서구의 문화가 들어오면서거든요, 사실은. 그네들이 이제 와서 구한말을 봤을 때 특이하거든요. 또 이국 취미의 어떤 대상으로서 그 사람들을 더 사진을 많이 찍었다라는 또 사진학계의 또 연구도 있고 한 걸 보면 그런 것들을 지금의 시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보자. 상복. 상복인데 국상. 임금이 돌아갔을 때 아니면 나라에 큰 상을 당했을 때 입는 옷 있잖아. 영화에서 봤어.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이 옷의 소재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상복들은 다 삼배지. 삼배 옷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면 같기도 하고요. 특이한데요? 이게 실제로 입었던 옷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왜 소재가 저희가 생각했던 옷이 아닌지 궁금한데. 이 옷을 입고 또 3년상 하나? 3년상 알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을 지킨다는. 그럼 얼마를 이 옷을 입고 있었던 거야? 지금 보존된 옷도 굉장히 오랫동안 입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국상에 나면 전 백성이 다 입는 건가? 이 소재가 삼배가 수의로 쓰인 거는 또 좀 더 이유인가요? 네, 이 당시에는 삼배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있던 옷을 입었죠. 입던 옷 중에서 네, 좋은 하얀색 옷, 수익은 그렇고 상복도 명주실로 흰색으로 네, 했어요. 네, 이 귀족이나 예를 들어서 양반 가문이나 왕족들은 삼배를 입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삼배는 옷감 소재에서는 가장 싼 거거든요. 사실 이 왕족이나 귀족 계급의 이들은 사실은 상복을 입어도 흰색의 명주실로 짠 그런 고급 의상을 입었지 지금 우리 시각과는 좀 많이 다르다 보시면 돼요. 1934년경에 조선 총독부가 그 의례 준칙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해요. 발표하고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때면 이제 전쟁 막 준비하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명주, 그 비단의 소재가 되는 명주를 만들어내는 누에고치 같은 걸 많이 수탈을 해갑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그 비단의 가격도 높아지고 하면서 이제 뭐 과소비를 줄여야 된다. 너무나 여기에 화려하게 하니까 좀 소박하게 하자 해서 이제 3배로만 이제 이 상복을 하게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한 7, 80년 이어져 오면서 전통 아닌 전통으로 이제 굳어졌는데 사실은 지금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만 해도 장모님이 근래에 돌아가셨는데 제 결혼식 때 입으셨던 한복을 입고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 상태로 이제 화장도 하셨는데 뭐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 둘 생겨나고 계시는 거죠. 꼭 뭐 수의만이 아니라 사실은 장례식 때 입는 검은 상복에 네네. 뭐 완장 혹은 여성들의 뭐 리본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일본 그 지배기에 비롯된 문화이고 국화, 뭐 상장 같은 거 있죠. 국화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일본 문화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그게 꼭 나쁘다 좋다라기보다는 근거가 좀 희박한 전통이다라는 거죠. 알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 한복이 있어. 이거 만져봐도 되는 거지, 이거는. 좀 두껍네? 이 겨울 옷인가 봐요. 이 두루마기인데. 약간 방한복 느낌인데 어. 이 군대에서 소위 그 깔깔이라고 하는 옷 있잖아요. 색깔도 비슷한데 방한 내피. 네 방한 내피. 군대에서 입는. 색도 비슷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딱 한 벌 차려입으니까 그럴 듯하네요.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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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뭐 입었나 궁금해서. 매너 있게 남자 옷을. 네네.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이제 평상복인데 네. 우리가 거의 경사 때, 뭐 애사 때 입는 의상들 한복이었잖아. 확실하게 평상복은 그렇게 화려하진 않다. 그러네요. 색깔도 딱 단색으로 딱 깔끔하게. 그래도 왠지 딱 한복에서 기품이 느껴지지 않아? 뭔가 양반댁의 가족의 모습을 담은 것 같은데 아이는 색동옷 입고. 네. 다 가지런하니 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나들이 가는 가족. 한복이 저는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한복일 줄만 알았는데 이 시대별로 그리고 세대별로 네. 상당히 한복이 다양하더라고요. 또 계층별로.
그리고 언제 입는 한복인지에 따라서 활용 방법에 따라서 또 한복의 재질과 또 디자인이 달라지고 이렇게 다양했구나 이것도 느꼈죠. 근데 일제잔재를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우리의 전통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속상하고 억울한데요. 더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우리 한복을 코리아 기모노라고 부른다면서요. 근데 이 부분은 예. 좀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너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동양을 알게 된 거. 네. 제일 먼저 한 건 중국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시대, 17세기 때요. 그 차이나가 일종의 트렌드였어요. 네. 19세기 갔을 때는 자포니즘이라고 그래서 일본의 풍들, 막 이제 일본 옷들, 유카타 입고, 막 인상주의 그림 속에 온통 그 유럽의 귀부인들이 막 이런 일본 옷들을 입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손쉽게 어떤 동양에 대한 이미지들을 머릿속에 떠오를 때 기존에 자기들이 받아들였던 그 방식대로 이렇게 조어를 한 것 같아요, 단어를. 이런 게 좀 아쉽지만 이건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압니다, 이거. 한 방에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 BTS가 한번 한 번만 입어주는데 이건 이제 정말 강력하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괜찮게 돼. 군무 한번 해주면 해결됩니다, 이거. 이거 강력하게 제가 주장합니다. 진짜 멋진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한복을 잘 입고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웃나라 일본만 봐도 뭐 성년식이라든가 이럴 때 기모노 입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글쎄. 일본의 긴자를 가면 예. 최고의 쇼핑몰들이 있죠. 저의 눈이 항상 한복한 곳. 네. 근데 좀 놀라운 것이 거기에 가면 그 사람들이 많은 백화점, 최고의 쇼핑몰에 최고의 좋은 층에 수제 기모노를 파는 장인의 가게가 정말 널찍하게 자리를 합니다. 네. 3억이 넘는 기모노를 팔더라고요.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좀 그런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왜 일본은 온천 여행을 가보면 항상 그 온천에 맞아요. 유카타를 항상 곱게 개켜놓고 네네. 그걸 입고 체험도 해보게 하고 사진도 찍게 하고 훈도시도 뭐 해보게 예. 하는데 우린 당장 호텔에 한복이 만약에 여밈이 어려워서 어렵다고 하면 그 외에도 입을 수 있는 좀 가운처럼 입을 수 있는 형태의 옷들이 많거든요. 선생님 입고 나온 예, 것처럼. 바로 이런 네. 거예요. 라운지웨어처럼 입을 수 있게끔 저걸 디자인을 좀 변형을 해서 우리도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더 말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왜 우리 이 작업 안 했나? 이런 아쉬움. 저한테 책임이죠, 저한테. 예. 전에 가는 게 그래도 좀 보이긴 하는데 이 한복을 입으면 이 궁궐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벌을 빌려서 한 사람은 옷도리만 입고 한 사람은 아랫도리만 입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규정상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근데 그나마 그건 무슨 패션이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한복의 특성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다. 특히 저녁에 가보시면 우리 그 돌담이라고 흔히 하는데 원래 이름은 궁장인데 네. 궁궐의 담장을 이제 밑에서 조명으로 이렇게 받쳐주거든요. 그 조명 밑에 가서 일부러 여성들이 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사진을 찍습니다. 그 색깔 그리고 이 선을 사진으로 담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좀 희망 섞인 그런 풍경들도 요즘엔 그래도 좀 보게 돼요. 맞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신토부리 신토부리 우리 몸에는 우리 농산물이듯이 역시 우리 몸에는 우리 옷이 아닐까. 집에 고이 싸놓은 이런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다시 한번 꺼내 봐야겠네요. 네. 잘 입겠죠? 잘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예. 등잔빛이 많이 어두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전통과 현대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전통은 버려야 할 것, 옛 것, 뭐 이런 걸로만 치부해온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술 같은 경우 전통주 아주 맛있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이 옷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좀 열어서 보면 기존에 느꼈던 한복과는 좀 다르게 여겨지지 않을까. 그리고 네. 한복 그 스스로도 좀 더 다양해지고 가격대나 스타일이나 하면 조금 더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우리가 세계화를 외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옷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발견해내고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게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모든 건 연구소 올랩 오늘 우리의 전통 의상 한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새로운 패션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